안녕하세요.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한국 시장의 위기와 기회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주식 다 팔고 튀어라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떠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티그룹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특정 세금 인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때문에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한 보고서예요. 우선 한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극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주입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부가 해소하고자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신뢰도를 꺾어버렸어요. 우선 이런 경고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일치된 경고고요. 시티그룹이나 CLSA나 JP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반시장적이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기존의 찬시장적 정책 기조를 180도 뒤집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이번 건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직면한 주요 리스크는 시장 변동성 심화랑 외국인 자금 유출,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상실이에요. 사실 이번이 가장 크죠. 한국 장은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의존이 커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계속적인 하락을 발생시키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처음에 이거 밸류업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게 다 자리 잡은 다음에 들어가도 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일단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없냐면은 저도 알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15년 동안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조금 힘든 시장이긴 해요, 개인이. 어쨌든 이 정책의 오락가락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일단 큽니다. 다행히 한국장 월요일은 상승 마감해서 일단 연속적인 하락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단 미장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일도 또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모든 게 이 보고서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경고 같은 거니까. 두 번째로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부정적 평가는 한국 증시로부터 실질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좀 큰 문제긴 해요. 사실 외국 자본 없으면 상승이 아무래도 탄력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좀 상승하는 데는 좀 중요한 촉매긴 한데 살짝 아쉽게 됐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상실이에요. 이번 세제 개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창출했던 긍정적 모멘텀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은행, 지주사 등의 섹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죠? 이번에 배당 확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이 정책을 자꾸 주식을 안 해봤던 그런 사람들, 부동산에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짜다 보니까 이게 좀 동떨어져 있어요. 현실이랑 너무 멀어요. 언제까지 이럴진 참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여기서 또 기회도 있고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 산업에 대한 테마 투자예요. 국장은 사실 이 테마가 전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 테마주 위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저는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한국장에서 15년을 하긴 했는데 25년도부터는 전부 다 그냥 미장만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안은 내부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국내 복귀기업 등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뭐 AI에 관련된 정책 방향에 카카오가 빠졌다라고 들었거든요. 카카오 투자자분들은 또 그런 AI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조금은 안타깝게 된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장이나 국장이나 뭐 다른 나라 장도 정부 정책 수혜 산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테마 아닌 테마, 이 안에서 가치주 테마를 찾는 게 가장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도 않나 싶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가 되게 위험한 투자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정부 정책 수혜에 있는 산업은 좀 상승을 노리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배당주 클럽의 부상인데 사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배당 그거 바뀐 거 보니까 사실 좀 힘든 기준들이 많더라고요. 좀 의미 없고 기업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 뭐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이건 좀 별론 것 같고, 과잉 반응 속 가치주 발굴, 이거는 뭐 급락이 나온 주식을 줍는 거죠. 시장 전체 공포 심리로 인해 펀더멘탈이 견고한 우량 기업의 주가까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이때 장기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노릴 수 있는 건 이 1번 같아요. 2, 3번은 사실 차라리 미장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국장 맞춤으로 괜찮은 건 딱 이 1번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시티그룹에서는 정책 신뢰 위기를 본질로 잡았습니다. 단순한 세금 인상 반응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붕괴에 대한 비판이에요. 기업 밸류에이션 추진 중이던 정부가 25년 세제 개편을 통해 신뢰를 훼손했고, 그 결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던 정부는 오히려 신뢰도를 디스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티그룹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시티그룹, CLSA, JP모건 등 이번 개편안에 반시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또 아시아 비중을 중립으로 바꿔버렸어요. 플러스에서 그냥 제로로 바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한국의 핵심 원인임을 명시해놨습니다. 투자자가 직면한 리스크는 시장 변동성 심화랑 외국인 자금 유출의 위험, 밸류업 기대 상실입니다. 여기서도 노려볼 만한 거는 이제 정책 수혜 산업 테마 투자, 저는 이걸 가장 추천합니다. 엘리트 배당주 클럽 부상, 가치주 저점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시장 팔고 튀어라 뭐 이런 소리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더라긴 한데 옛날에 IMF 터지기 전에도 골드만삭스인가 블룸버그에서 한국 시장 팔아라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이랑은 당연히 다르지만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럼 보고서에 나온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결정이에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다른 어떤 요인도 아닌 한국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주된 원인으로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는 시티그룹의 분석이 광범위한 지역적 경기도나 우려가 아닌 오직 한국의 정책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래서 좀 이슈가 된 거거든요.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정책 조치들은 밸류업 어젠다와 대조를 이룬다고 봤고, 세금 변화는 시장의 재평가 논리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문구는 시티그룹의 우려가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고, 그들의 핵심적인 우려는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했던 긍정적인 서서와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봤어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한국 시장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우려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일치된 비판이었어요. CLSA와 JP모건, 골드만삭스 공통된 의견입니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이런 증세란이라는 직설적인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고 혹평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반시장적 정책 제안에 대한 실망감이 단기적인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설령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의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의미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 신뢰를 자꾸 부시는 게. 자꾸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걸 더 좋게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또 안 좋게 바꿔버리니까 저기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가만히 냅두는데 자꾸 이제 시장만 계속 괴롭히죠.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나 기업 실적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 환경이 증시의 순풍이 아닌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었고,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에서도 코스피 급락의 배경을 세제 개편안으로 지목했고, 특히 모건스탠리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과 한국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번 비판이 다른 기관의 평가보다 더 무게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시티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고 한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깊이 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정보에 입각한 내부자의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시티그룹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장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국 내 소비자 금융 사업을 철수하는 고통 과정을 겪었는데, 당시 마크 메이슨 CFO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철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시장의 어려운 사업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르며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티그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한 파트너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계좌 개설 양식을 표준화하는데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이처럼 사업 운영자, 규제 위반자, 그리고 개혁 파트너라는 다층적인 경험은 시티그룹의 분석에 독특하고 강력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셀코리아에 가까운 의견은 단순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수년간 한국 정책에 약속하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접 체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두들겨 맞고 이제 배운 거죠. 이건 좀 맞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시장을 괴롭혀요.
좀 도움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은 좋을 텐데 도움되는 정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래세 인하 말고는.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투세랑 대주주 이런 여러 가지 뭐 배당 분리과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결국에는 미뤄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줘서 되나 안 되나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죠. 미장은 상승하는데 국장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고 지금 한 2년 동안 그렇게 됐었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거기서도 수익을 내긴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좀 질려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셀코리아도 뭐 간단하게 좀 해보면 시티그룹의 GAA 보고서 핵심이 이제 한국 때문에 아시아 투자 비중 하향 조정입니다. 정책이 밸류 어젠다와 충돌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신뢰 손상됐고 시장 재평가 논리에 훼손을 가져왔어요. 그것 때문에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비판도 맞았습니다. 당근 없고 채찍만 있다는 이런 보고서 나오고 한국 증시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JP모건의 걱정도 받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정책이 지배구조 개혁에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해요 이게. 시티그룹은 한국 금융과 인연이 좀 많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내부자적 시각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약속을 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저평가 문제, 즉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기업들은 스스로 낮은 PBR이나 ROE 등 저평가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도록 권장되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율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강력한 인센티브를 약속했기 때문인데 특히 금융위원회 FSC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시사했어요. 주주환원 증가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등 우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관련 상장지수 펀드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죠. 뭐 사실 그게 약속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런 펌핑을 시사하면 당연히 시장에는 순풍이 돌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장 기대하는 정반대로 25년 세제 개편안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됐고 증권거래세 인상, 실효성 낮은 배당소득세 개편입니다. 여기 보면 뭐 하나 좋은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지금 국장에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좀 답이 없는데 직접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긴 해요 이거. 우선 법인세 인상, 모든 과세 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 인상률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며 세고세율이 24%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모든 흑자 기업의 세후 이익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배당이나 투자의 재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게 말이 1%지 1%면 되게 큰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법인세가 인상됐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됐는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에서 10억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 수가 급증하게 되며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거 지금 50억도 연말 되면은 이 대주주 기준 피한다고 물량이 나오는 판국에 이거 10억이면 사실 좀 답이 없죠? 왜 이렇게 바뀐 거지? 진짜 이해는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 이거 10억으로 바꿔도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팔아서 결국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은 한정적이거든요? 팔 사람 다 팔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럼 시장에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만 키우고 어차피 연초 되면은 팔았던 거 다시 사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는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세금도 못 걷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가중시키고 안 좋은 점밖에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쨌든 증권거래세도 인상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인상되었는데 코스피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 실질세율이 0.15%에서 0.2%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금투세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당근으로 낮춰준 거 다시 올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도 개편이 됐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적용 요건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등으로 매우 엄격하여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거의 없을걸요? 더욱이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시장의 기대치였던 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책정되어서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실효성이 아예 없죠?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어? 국내 기업에서는 아마 없을걸요, 이거? 있을 수도 있나? 있다고 해서 이걸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배당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세금 내는 게 더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것도 되게 실효성 없고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를 쌓고 기업들이 자본을 주주환원,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도록 장려했는데 이때 약속된 세제 혜택은 명백한 당근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발표된 25년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여러 채찍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주주환원에 재원이 되는 이익의 총량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강화는 기업의 배당 요인과 투자자의 배당 추구 동기를 동시에 약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엇갈린 신호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적 자기모순인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주체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들고 이는 곧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요.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해소하고자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번 정책적 자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신뢰도 디스카운트로 인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러 글로벌 은행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됐어요. 정리해보면 둘 다 지금 자기들끼리 낸 정책끼리 싸우고 있는 꼴이거든요. 약속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놓고 현실은 25년 세제 개편함으로 부담을 줬습니다. 정책적 자기모순이 좀 강한데 당근 주겠다고 한 정부가 채찍만 남겼어요. 당근이 사라지고 더 채찍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눈에는 예측 불가능 비합리적인 주체로 비춰지고 결과로는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신뢰도까지 잃어버렸죠. 다음에 똑같이 이런 당근을 던져도 의심밖에 안 남아요, 이러면. 그래서 상승 여력이 지금처럼 더 강하지 못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세제 개편안 정리해보면 법인세율이 1% 상향,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강화됐고 증권거래세도 인상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시장 영향이랑 한국 경제 전망을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발표하자마자 한국 증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충격이 왔어요. 발표 당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각각 4%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였고 시장의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섹터들이 훨씬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배당 확대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세를 탔던 은행 지주사들 난리가 났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매력을 재평가하며 즉각적인 매도에 나서게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방향은 좀 엇갈렸거든요. 주식은 내려갔는데 채권 시장은 또 인기가 좋았더라고요. 이번 정책 변화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 있어 흥미로운 이중적 현상을 좀 낳았는데 주식시장 리스크는 뭐 얘기를 많이 했고 채권 시장이 오히려 회복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이는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WGBI 편입이 확정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한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 흐름의 분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동시에 지수 편입이라는 기술적 요인 때문에 한국 채권을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와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가 한 분야에서 이룬 성공이 다른 분야의 실패로 인해 그 빛이 바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진짜 잘했으면 코스피, 코스닥, 한국시장이랑 국제시장까지 둘 다 동시에 좀 좋은 반영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좀 이런 일들은. 그리고 거시경제적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랑 주요 산업별 수출 실적 때문이에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거시적 배경 위에 그 영향력이 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원화 가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외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실적은 산업별로 고르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 건설기계, 가공식품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수출은 최근 소폭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에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충격은 이러한 기존의 산업별 희비 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장 반응은 발표 직후 코스닥, 코스피 4% 급락했고 금융 지주회사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자본 흐름은 주식시장에서 팔고 채권시장을 샀습니다. 원화 금융시장 혼재된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거시경제 변수는 미국 관세 이게 가장 좀 크죠. 한국 수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성장 등 불균형 산업 성장 상태가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되게 좀 불안불안하죠.
연초에도 제가 한번 한국 시장 그 경제랑 관련해서 다룬 것도 있는데 거기서 말했듯이 좀 제가 생각하는 불안 요소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사실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한국 자산 전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하려고 해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투자를 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믿을 수 있지만 코스피 그 시장을 못 믿는 거죠. 기업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실 투자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라보고 기업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도 같이 상승해주는 거를 생각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노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가치 투자자들한테 뭐 테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 테마만 오면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버텨줘야 또 깔려주는 건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떠난 이유기도 해요. 한국 시장을. 그리고 세금 부담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있고 특정 섹터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올랐던 거 있죠. 금융, 은행, 지주사 뭐 이런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상승 동력을 잃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도가 있다 정도로 보고 맞춰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거기 25년 세제 개편안 안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넘어 숨겨진 이러한 단서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는 국가의 전략적 성장 목표에 일치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테마죠. 정부가 키우려는 산업에 대한 투자니까 뭐 그거에 맞는 정부 관련 테마인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미래 산업이나 콘텐츠 및 문화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 투자 및 리쇼어링 이런 투자들에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 보이는 거는 아직도 조선이거든요. 조선 사이클이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 맞춰서 볼 때는 아직 조선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을 굳이 한다면은 조선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게 없고 근데 또 노란봉투법 그것 때문에 또 조선업계가 힘들다고 하던데 또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기업만 보고 투자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 어쨌든 인공지능 분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방위산업 연구개발 R&D의 세액공제 확대가 있습니다. AI나 조선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위산업도 꽤 괜찮은데 방위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 아니면 인공지능이 조금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컨텐츠 및 문화산업입니다. 웹툰은 사실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신설이 됐는데 웹툰은 사실 별로예요. 영상 콘텐츠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터랑 뭐 이 두 개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전 별로인 것 같아요. 배당의 양극화 전략 뭐 엘리트 배당주 클럽을 찾아라 느낌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 어렵다고 보고요. 투자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승자 섹터에 집중하는 투자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쪽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루트로는. 다른 거는 사실 잘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는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정부 정책 수혜 받는 승자 섹터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각자 방법이 있겠지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주요 리스크는 정책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 배당 민감 섹터 부진 예상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사실 정책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이 정책 불확실성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노려볼 만한 게 이 단기 충격, 이 저점 매수와 이 수혜받는 업체, 섹터를 골라서 그 정책 수혜주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니까 저의 관점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나온 한국 관련된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